남의 나라 정상. 그래서 그 이호 여사가 부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부를 때 남의 나라 정상에 대한 존칭이래잖아. 일본도 남의 나라 정상을 부를 때 존칭으로 쓰고 있지 일반적으로 안 쓴대잖아. 그니까 우리 각하각하 부르는 애들의 내심은 그건가? 박근혜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래? 박근혜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게 부끄러워서 남의 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야?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이명박 때 무슨 훈장을 주면서 상장인가 훈장인가를 주면서 대통령 이명박, 영부인 김윤옥 이렇게 둘이 공동 사인을 해갖고 줬어요. 예. 근데 그 영부인이라는 말이 영부인이라는 말이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그걸 대통령 이명박, 영부인 김윤옥 이렇게 썼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김윤옥이 사인했겠지. 자기가 자기한테 남의 부인 김윤옥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명박이가 아니야? 누구 부인인 거야? 남의 부인 김윤옥은 도대체 누구 부인인 거야? 이게 말이에요. 이들의 무식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무척 궁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좌우지간 어제 우리가 방폭이 되는 장면은 이거 또 새끼리였어. 어제 우리가 방폭이 됐던 사건은 왜 터졌냐 하면 실제로 이 2013년에 세제 개편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 이명박 때부터 만들어진 조세제도가 누구에게만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계속 개편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소득자에게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개편한 건데 실제로는 지금 서민들한테 지금 세금 폭탄이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고소득자한테도 얼만큼 그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방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았지. 이게 숨기고 싶은 뉴스구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다급하게 숨기고 싶었던 뉴스가 바로 요 고소득자에게는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안 걷었다라는 그 뉴스를 숨기고 싶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 놀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명박이 그 원래 법인세를 25% 내던 걸 노무현 때 25% 내던 법인세를 22%로 깎아줬다 그랬잖아 어제. 그래서 3%를 줄인 게 아니라 10% 이상을 줄인 거다. 그래서 내가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최근 3년인가 동안에 법인세가 어느 만큼까지 하락됐는지 얘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16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대. 법인세율이 16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이명박 때 22%였는데 그게 계속해서 할인을 해줘서 지금은 16점 몇 프로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25%에서 지금 거의 9%를 깎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5%에서 16%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야 이거? 한 30% 깎아준 거 아니냐? 그지? 이거 한 25%의 절반이 12.5잖아. 그지? 그게 절반까지는 안 깎고 12.5%까지 깎았다 그러면 이건 절반을 깎아준 건데 16점 몇 프로란 얘기는 절반보다 위니까 한 20, 30%를 깎아준 거야 부자들한테. 재벌들한테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고 그걸 서민들한테 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대구시에서 그 전국 최저가 기름을 파는 뭐 어떤 사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빵원이 돼도
기름을 공짜로 나눠줘도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1,000원을 꼭 내야 된다. 그 얘기를 인터뷰를 했어.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지금 기름값이 1,300원 정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1,300원 정도 하는 게 원유값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못 내리느냐? 유류세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은 유류세를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구 주유소 사장님이.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유류세가요, 뭐에 비례했냐 하면 기름값에 비례했어요. 기름값에 비례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같이 세금이 올라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때 기름값을 속히 올리고 안 내린 이유가 뭐냐면 그 유류세를 더 걷기 위해서 국제 유가는 변동하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 거야. 내려가지 않고. 유류세 때문에. 근데 박근혜 때 이게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국제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야.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 기름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야? 아니야. 고작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이유가 뭐 때문이야? 유류세를 기름값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지 않고 유류세를 그냥 고정으로 받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세금이 기름값보다 더 받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 기름값의 40%가 세금이었어요. 기름값의 40%가 세금인가. 그래서 기름값이 2,000원이면 800원이 세금이고 1,000원이면 400원이 세금이었어. 그런데 박근혜 때는 어떻다? 이제 이명박 때부터 그 유류세에 대해서 지랄 연명을 하더니만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원유값이 폭락을 해갖고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보니까 미국에서 3.8리터가 2,000원이야. 3.8리터가 2,000원이면 4리터가 2,000원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1리터에 한 6, 700원 한다는 거야. 미국에서 기름값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300원이야. 근데 지금 더 떨어졌을 거야, 미국 기름값도. 지금 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의 유가를 좀 보내주세요. 기름값이 그 막 떨어지고 있던 작년 12월에 그때 뭐 3.8리터가 2,000원 정도 하는 걸 내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 그러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서? 뻥까지 말자 우리. 자, 뻥까지 말자.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어제 전기세 얘기하다 말았어. 전기요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100%야. 생산되는 전기가 100%인데 그 100%를 100% 중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몇 프로? 13%. 87%는 산업용이야. 그 중에 30%가 빌딩이나 이런 건물 있잖아요. 빌딩이나 상가에서 쓰는 게 30%야. 그러면 얼마는? 52%가 50 몇 프로가 누가 쓰냐? 두개에서 다 쓴대. 철강하고 저기 석유, 정유회사에서. 철강하고 정유회사에서 쓰는데 왜냐? 철강 엄청난 고열을 쓴다며. 엄청난 고열을 쓰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 석탄으로 이제 불을 떼는데 요즘은 왜 전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철강 산업이 석탄을 같이 떼서 쇠를 녹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그 전기를 많이 쓴대.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정유회사야. 왜냐하면 석유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때 엄청난 전기를 쓴대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는 알루미늄 재련. 그래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들은 알루미늄도 쓰지 말자. 알루미늄을 재활용을 잘해야 되고 알루미늄을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우리나라에서는 정유회사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분야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정유회사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정유회사에서 쓰는 전기요금 제대로 내면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정유회사에서 그 기름을 만들어. 그럼 정유회사에서 우리나라에 기름을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한테 싸게 팔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정유했다고 기름을 싸게 팔지 않아. 다른 나라랑 똑같거나 더 비싸게 팔아요. 예. 도리어 뭐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올리고 유가가 떨어져도 천천히 내리고 그러고 있어 정유회사는. 그런데 그러면 이 정유회사에서 그 전기를 그렇게 엄청 써갖고 기름을 만들어서 95%를 수출해. 뭐? 95%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름은 거의 없대. 90몇 프로가 다 수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출하는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전기가 우리 국민들은 조금만 사용해도 누진세를 붙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 냉방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정유회사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한다? 할인을 받는다고. 엄청 할인을 받는다고. 심지어 일본의 정유회사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싸다고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를 짓는다는 거야. 여러분 원전을 왜 짓는지 아세요? 원전? 실제로 지금 우리 일반 가정을 위해서 원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원전이요. 그러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가 100%인데 그 중에 그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몇 프로? 25%에서 27%. 우리 국민들은 이제까지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막 100% 생산한 줄 알잖아. 90% 100%를 원전이 생산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우리나라 사용량 중에 25%에서 27%밖에 안 돼. 원전에서 만들어서 쓴 전기가. 그러면 나머지는 화력발전이라는 거야. 화력발전을 해서 주로 뭐 가스, 석유, 뭐 나무, 그리고 뭐 석탄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화력발전으로 쓰는 전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리고 대한에너지로 쓰는 게 뭐 5%에서 6%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10%가 안 될 거야? 10%가 안 되는데 하여튼 대한에너지로 쓰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화력발전이라는 거예요. 석탄, 가스, 석유,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떼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떼는. 근데 그럼 원전 왜 만드냐? 그리고 전체 생산량 중에 일반 가구가 쓰는 거 13%밖에 안 돼. 근데 전기요금 아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명박 때 생쇼를 했잖아요. 블랙다운이 된다. 그러면서 전기 뭐 저축률이 낮다. 그러면서 순환 정전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병원 수술 중에 전기 끊고 막 그래갖고 난리 났었잖아. 그게 다 쇼였다고. 그게 다 쇼였어. 그 당시에 운영 가능한 화력발전소를 2개인가를 세워놨다니까? 그때 운영 가능한 화력발전소를 점검한다고 2대인가를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전기 비축량이, 예비저축 비축량이 줄어들었던 거야. 왜 그랬냐? 그럼 왜 그랬냐? 이게 한전이 전부 다 민영화 됐잖아. 한전을 민영화 시키면서 이런 이 발전소의 인력들을 어떻게 했다? 비정규직으로 또 바꾼 거야. 그래갖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 아닌 거야. 발전소의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 아닌데다가 이걸 개별적으로 찢어가지고 또 나눠준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량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뭐를 쉬게 하고 뭐를 가동할 건지를 계산하는 단위가 사라져버린 거야.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행정 실패를 한 거라고. 발전량을 조정해서 전국적으로 전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갖고 예비 저축률이 떨어지니까 순환 정전을 시키고 쇼를 한 거야.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원전을 지어야 된다는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진 원전이 부족하냐? 아니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이 단위 면적당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실제로 원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중에 40% 이상을 원전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그런데 원전에서 지금 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전을 왜 지어야 될까?
원전을 왜 지어야 될까? 자, 여기 막 노무현 핵대중 온 걸로 봐서 진짜 이제 정원이가 들어왔어. 급한 얘기 했나봐. 오케이, 또 방폭될 수 있으니까 얼리고. 그럼 원전을 왜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냐? 가령 여기 경상도에 막 할머니들 끌어내면서 그 저기 송전탑 짓잖아. 그 송전탑은 뭘 위한 송전탑이야?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송전탑이야. 이 송전탑이라는 게 뭐냐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압 전류로 해서 멀리 보내는 용이 송전탑이란 말이야. 원전을 짓지 않으면 송전탑이 필요 없어. 그런데 태백산맥에다가 막 그 지금 철심을 박아갖고 송전탑을 짓는 게 지금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밀어붙인 내용이잖아. 그럼 그렇게 왜 송전탑을 지었느냐? 원전을 짓기 위해서인데 거기 문제가 있더만. 지금 이 그 어디였지? 밀양에 짓고 있는 송전탑이 왜 필요했느냐? 이명박이 왜 원전 판다고 아랍에미리트랑 무슨 계약했었잖아. 뭐 그 원전 왜 뭐지? 그래서 뭐 원전왕 이명박이 원전왕이라고 막 떠들었던 사건 알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사건. 그게 또 사기였잖아. 그 얘기도 또 추적했는데 왜 요즘은 안 나오나 몰라? 그 당시에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원전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내 기억에 그게 2009년 12월 27일경으로 기억나. 2009년 12월 27일경에 그때 그 이명박이 갑자기 그 아랍에미리트로 가요. 예.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프랑스형 원전하고 한국형 원전을 놓고 지금 경쟁 중에 있다. 곧 결정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국 원전 그 협상팀을 응원을 하자. 그러면서 기자들 수십 명을 태우고 그때 수십억을 들여갖고 비행기를 태워서 아랍에미리트로 날라가. 다음날 막 여기 입술이 부릅떴다 그러면서 기자들이랑 막 와인 파티를 해요. 숨막히는 외교였다. 지난 밤에 숨막히는 원전 외교를 했다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랑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자기가 뭐 이 중동에서 건설했던 이야기 이런 걸 해서 그 왕자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그날 그 12월 27일에 전국의 그 9시 뉴스가 중단이 돼. 9시 15분경인가 중단이 되고 그 해외에서 원격 인터뷰를 한 거야. 현지 생방송으로 발표를 하면서 방금 전에 한국형 원전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42조 원의 공사비를 받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요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원전이라고 막 홍보를 한 거야. 그런데 다음날 프랑스 그 원전 쪽에서 한국더러 거짓말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언제 42조 원 준다고 그랬냐. 그러면서 까버렸어. 너네 사실 아랍에미리트한테 16조 원에 지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16조 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그걸 까니까 16조 원인가 하여튼 18조 원인가에 지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원들이 또 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은 18조 원짜리 건설이라도 막 수주한 적이 있냐고 막 욕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잖아. 그거 원래 원전 지을 때 원가가 36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원가가 36조 원인데 그걸 이명박이 18조 원 불려갖고 낮은 가격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게 또 밝혀졌어. 그러면 36조 원짜리 원전을 10몇 조 원을 받고 지어주면 그 차액은 어떡할 거냐? 그걸 한전더러 모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나라가 다 대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형 원전이 수출만 되면 이게 첫 시작이다. 그래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거라고 막 이명박이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그게 또 뻥인 게 발표나. 왜? 우리나라 원전에서 10몇 조 원이 무슨 돈이었냐면 그게 미국하고 일본에다 내야 되는 원천 기술값이야. 그 10몇 조 원이 이게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기술이 아니야. 일본하고 미국이 그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원전 하나를 지으면 로열티로 내야 되는 게 10몇 조 원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40몇 조 원을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왜 40몇 조 원이었냐고 막 따졌어, 그때. 그니까, 원전은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야. 추가 관리를 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42조 원 얘기는 처음부터 뻥이었던 거지. 그 다음 원전에 대한 사후 관리는 딱 하나라는 거야. 뭐야? 핵 폐연료를 갖고 오는 거. 아랍에미리트에 36조 원짜리 원전을 10몇 조 원에 지어주고, 손해를 10몇 조 원, 그러니까 10몇 조 원의 손해를 보고 지어준 다음에 핵 폐기물을 갖고 들어오면 돈을 받겠다고 막 이런 뻥을 쳤던 거야. 그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사기였거든. 가장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건 뭐냐면 그 계약 자체가 확정적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당시에 아랍에미리트랑 맺었다는 그 계약이 확정적 계약이 아닌 거야. 뭐냐면 여기서 이 밀양의 송전탑을 짓고 그 소위 수출하겠다는 그 원전을 가동해서 제대로 가동되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사기가 밝혀진 게 12월 27일에 온 국민들한테 한국형 원전과 프랑스형 원전을 지금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가서 응원해야 된다면서 자기 입술 터지게 막 했다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12월 초에 12월 5일 4일경에 한국형 원전으로 결정이 나 있고, 그걸 12월 10일쯤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통보를 한 거야. 사진 사인하러 오라고. 그러면서 27일에 생쇼를 하면서 간 거야. 생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등신으로 한 거지. 국민을 그렇게 속여 먹을 수 있다고 한 거야. 그게 다 밝혀졌어. 여러분 몰랐죠? 그 얘기 잘 몰랐죠? 나는 그때 그런 얘기들 방송으로 다 했잖아. 오늘 이 얘기 처음 듣죠?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아마 이게 세월호 이후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 얘기까지 다 밝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정원 좌익 교수가 나랑 우리 가족들 괴롭히고 지랄한 거지. 그 뉴스들 다 찾아갖고 보여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쇼하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여러분 혹시 어저께요,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경제장관 수석 비서관 회의 공개적으로 한 거 봤어요? 나는 못 보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어. 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다며. 공개로. 예. 공개로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그 수석 비서관 중에 경제 조사 담당 그 수석 비서관한테 9가지의 질문을 퍼부었다며. 예. 9가지의 질문을 막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유 우리 박근혜 똑똑해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여먹는 뉴스인 거야. 왜? 그걸 본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저 얘기를 처음 하는 거야? 그랬대잖아. 그 장면을 본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 수석 비서관이라는 건 언제나 대통령이 궁금하면 불러다가 이거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는 자리래. 언제든 그런 얘기를 미리 이 조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런 논쟁은 다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조세 정책 발표한 다음에 그 회의를 한 거야.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지금 저걸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랬대잖아. 정책 발표해갖고 쑥대밭을 2주 동안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저 얘기 처음 하는 거냐고. 그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걸 어저께 처음 한 거라면 정말 청와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 정책,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끔찍한 상황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아니면 쇼다. 철저한 각본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서 한 쇼다. 둘 중에 뭐가 맞냐? 정말 어제 처음 얘기한 거냐? 아니면 대본 외워서 한 쇼냐? 둘 중에 뭐냐?
어제 처음 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이건 난리가 난 거고, 쇼라면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등신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런 쇼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믿는 그 믿음,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비하죄라고 나는 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어제 그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 회의 중에 무서운 말이 나온 거야. 여러분은 몰랐는데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야. 뭐냐? 지방정부의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을 줄여서, 이 지방교부금을 줄여서라도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지방교부금이 그럼 뭐냐? 지방교부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한 200 몇십 조가 된대요. 27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00조 원이 국세로 들어오는 세금이고, 50 몇 조 원이 서울, 경기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 다 합쳐서 들어온 세금을 합치면 50 몇 조 원이래.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가령 누리과정 돈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지방정부더러 돈 내라 그러잖아.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런 돈을 낼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자기 공약을 내세워놓고 지 공약에 들어가는 돈은 지방정부한테 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지방정부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다 지금 부도가 나게 생긴 상황이야. 지방정부들이 지금 다 부도가 나게 된 상황이야. 사업 하나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원해주던 걸 줄이겠다는 거야. 지금 돈을 줄이겠다는 거야. 지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예산까지 줄이겠다는 거야.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세 번째 이야기, 어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의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 결국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이념의 문제다, 빨갱이다. 오늘 아까 저기 채팅창에 조세 문제 얘기하니까 빨갱이구만 올라오는 거 봤어요? 조세 형평성 얘기하니까 빨갱이라고 아까 썼던 거 봤죠? 못 봤어? 본방 채팅창에 6천만 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람들한테만 그 세금을 더 걷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까 빨갱이라고만 올라왔잖아. 그게 세 번째 박근혜의 구도라는 거야. 세금 문제로 터진 국민의 불만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겠다. 빈부격차를 줄이자. 그러니까 이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하자는 주장은 공산주의 논리다, 그렇게 가져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늘 아까 세금 얘기하는데 빨갱이 나오잖아. 아까 보신 분 채팅창에서 내가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줄였다는 얘기하니까 바로 빨갱이 얘기 나왔잖아. 그게 그 논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상복지는 곧 빨갱이 논리다,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려는 거예요. 누가? 박근혜 지지자들이. 종박 여론몰이 하는 애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겠다는 거야. 봤죠 아까? 자, 그렇다라면 빨갱이는 누굴까요? 누가 빨갱이야? 무상보육 우리가 하라 그랬어? 무상보육 그거 우리가 하라 그랬냐고. 그거 누구 공약이야? 박근혜 공약이잖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공약이야. 우리는 무상급식을 요구했지 무상보육 얘기 안 했어. 근데 무상보육 얘기한 게 박근혜가 공약으로 던지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무상복지정책을 피하니 이런 빨갱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상보육을 얘기하면, 무상복지를 얘기하면 이런 빨갱이, 지금 이런 분위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무상복지를 얘기하는 게 빨갱이다?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박근혜 지금 셋이서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건 빨갱이다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야? 무상복지를 주장하면? 그럼 무상보육을 얘기한 박근혜가 빨갱이란 얘기야 지금?
거야? 아, 몰랐지, 우린. 몰랐어. 아, 무상복지를 얘기한 빨갱이구나. 그럼 박근혜 대선 공약 무상보육 빨갱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빨간 옷 입었잖아. 지금 얘네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구도를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건 그러면서 무상복지란 이름에 무상을 꼭 붙여. 무상복지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빨갱이 논리다. 공산주의 논리다라고 지금 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거야. 그럼 박근혜부터 잡아넣자고. 일단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 그럼 우리도 복지 얘기 안 할게.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 그럼 복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게. 기본적으로요. 이제까지 이 언론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고소득자의 세금이 줄었다는 얘기 보도한 적 있냐고. 채널A TV조선 너네 2009년부터 13년까지 고소득자는 세금을 계속 줄여왔다는 거 보도한 적 있냐고. 이 천하의 나쁜 놈들. 결국은요.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앞장을 서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이 앞장을 서서 복지 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건 빨갱이 이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가장 돈을 많이 되는 게 누구겠어? 재벌들 아니야. 그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대요? 광고비. 여러분 봐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한번 신문 안 봤지? 물론 보는 사람 거의 없지만 대부분 뭐가 나와요? 한 페이지 걸러서 기업 광고가 나와. 기업 이미지 광고.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두껍잖아. 굉장히 두꺼운데 한 페이지 걸러 기업 광고야. 뭐 인간을 생각한다. 뭐 어쩌고. 대기업 광고, 이미지 광고들. 아니 광고는 뭘 팔아야 되잖아. 파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기업 이름이랑 예쁜 애기들, 그 다음에 막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시 한 구절 같은 거 딱 나오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 기업 로고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봤지? 그런 거 한 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그걸 매일 하잖아. 한 달에 몇십억씩 주는 거야. 한 달에 몇십억씩 그 신문 광고비로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 재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정책을 홍보해주고 재벌들한테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내게끔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도록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부자들한테 더 이상 세금을 깎아주면 안 돼. 25% 줬던 세금을 16%까지 깎아버렸어. 그러면 9%를 깎았다는 얘기야. 8점 몇 프로를 깎았다는 얘기야. 그럼 8점 몇 프로가 아니죠, 그건. 25% 중에 8%면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깎아준 거야. 그런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 3분의 1을 깎아주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끝나는 거야. 원래 노무현 때 걷던 만큼 거두면 돼. 근데 그 돈을 안 내려고. 그 돈을 안 내려고 지금 이 복지를 안 하겠다. 복지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가 OECD에서 꼴찌래잖아. 복지 지출이. 그래놓고 지네들이 사고 쳐놓고 막 다른 거 던져갖고 눈 가리고 못 보게 하고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경상도 할아버지도 화났다. 예. 경상도 할아버지가 우리 자기 아버지도 화났다. 그거 보셨어요? 경상도에 어떤 이제 어르신이 화가 나신 거야. 박근혜가 그러면 안 되지. 요게 이 정윤회 문건에 화가 났는데 그 정윤회 문건에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몰랐어.
아니 노인분들이 정윤회 문건 때문에 화를 낸 건 알았는데 왜 정윤회 문건 때문에 화가 난지 몰랐고 우리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선덕여왕인 줄 알고 뽑았는데 진성여왕이라고 욕을 해서 아 그런 식으로 싫어하는 건가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화를 낸 이유는 뭐냐. 옛날에 박정희가 죽었던 그러니까 박정희의 죽음 자체가 그 어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트라우마였다는 거야. 박정희가 죽어서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공포.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의 우리 7, 80대 어르신들이 그 당시 가졌던 감정이라는 거야. 그럼 박정희는 왜 죽었냐? 박정희는 왜 죽었냐? 결국 권력투쟁으로 죽었다라고 그 경상도 어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린 몰랐어. 그러니까 경상도 어른들은 그 당시에 왜 박정희가 죽었나? 그게 그 최상부에서 지네들끼리 권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정윤회 문건은 뭘 얘기하냐? 바로 박근혜를 둘러싼 최상위 고위층의 권력투쟁으로 봤다는 거야. 박지만 정윤회가 서로 죽고 죽였듯이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 박정희의 죽음을 가져왔던 최상부 권력투쟁의 문제점을 다시 기억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십상시 얘기에 그 노인분들이 경상도 노인분들이 돌아서게 됐다. 근데 내가 볼 때가 지식인들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경상도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알 것 같진 않아. 경상도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다 알 것 같진 않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의 흐름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온 얘기겠지.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일반 경상도 할아버지들은 몰라 그런 거. 다만 이게 뉴스. 요게 이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한번 볼게요. 같이 잠깐. 이거 다 읽지는 너무 길어서 다는 못 읽고 부분 발췌해서 좀 보고 갈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을 읽어보세요. 박근혜가 이러면 안 돼. 곤란하지. 70대 보수 아버지마저 분노했다.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졌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신 지지율이 뭔지 좀 찾아봐줘요. 30%가 깨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국정원 사태에도 꿈쩍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도 꿋꿋이 버텼던 지지율이 언제부터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앞선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과 비교할 정도로 제법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콘크리트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MB의 경우 광우병 파동 당시 워낙에 촛불에 크게 되었던 터라 이후 지지율 그때 이명박은 7.4%까지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후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무감각하게 국정을 운행할 수 있었는데 반해 박 대통령의 경우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 자체가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만 하더라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할 만큼 청와대의 자신감은 밑바닥이다. 물론 대통령이 그까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대통령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추이를 볼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다.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지만 박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은 항상 박 대통령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언제든지 그를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콘크리트 지지율의 균열은 이미 현 정권에 대해 기대를 접은 20에서 4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들의 이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이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게 50대 이상의 지지를 처리한 데서 온 문제다. 이게 심각한 거다. 박 대통령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특징이 뭐야? 무조건 지지해 주지만 한 번 돌아서면 절대 안 돼. 요 50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한 번 지지하면
끝까지 지지해주지만 만약에 아니다 싶어서 등 돌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야. 그게 보수의 성향이에요. 50대는 나이로 보수의 나이인데, 보수적인 성향의 나이인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결정을 번복하지 않아. 그런데 한번 바꾼 결정은 또 안 바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도대체 왜 그들은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걸까? 그 해답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던 아버지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이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 즉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지배했던 집단적 기억은 한국전쟁이었지만 65년이 지난 현재에는 한국전쟁을 겪은 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보다는 그 처절함을 글로 보고 이야기로 들은 이들이 더 많은 것이다. 대신 지금의 50대 이상은 소위 60에서 70년대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시대를 자신의 시대로 각인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때 사회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었다.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은 자의 갑작스런 죽음. 혹자들은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앞당겨졌다고 평가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평가하느냐 마느냐는 국민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여 북한이 이를 계기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권력투쟁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겨졌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의 죽음을 종종 민주주의와 경제와 관련시켜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다. 당시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죽음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존재가 밑에 권력투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죽은 하나의 비극이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 말년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아버지만큼 독재자는 아니지만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동일시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36년 전의 권력투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박지만과 정윤회, 비서실장과 십상시 등 모든 것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2년 동안 한 일이 없다고 해도 경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던 70대 아버지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였다. 아버지에게 이번 사건은 한낱 찌라시의 소문이 아니라 구중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 끝이 비극으로 점철되리라는 것을. 그 다음으로는 쌈짓돈을 털어간 정부에 대한 배신감. 요거는 70대에 소득이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예. 자, 하여튼 이 기사에서 관심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야. 박정희의 죽음 자체, 박정희의 죽음 자체에 대한 충격, 그 박정희의 죽음이 권력투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보수층의 등돌림, 이런 게 의미 있다. 리얼미터 30.1%. 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청와대 불통인사 개편에 박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했으나 오히려 불통이라는 비판만 받으며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3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30.1%로 또다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1%로 최저치를 기록했대.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그대로 유임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저께네, 어제. 그죠? 예. 앞서 한국갤럽 주간 정례 조사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나온 바 있으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30%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한국갤럽보다 조금 더 높았었잖아요. 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조사되면서 기존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부정평가는 60%였다. 비슷하다는 얘기네. 박 대통령과 지지율과 함께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급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 23일 38.8%로 조사됐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35.5%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3% 반등해 27.6%로 조사됐고 정의당이 4.4%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어쩌고저쩌고 전화면접, 자동응답, 무선전화, 유선전화 뭐 응답률은 17.4%. 응답률이 엄청 높은 거야. 17.4%, 자동응답은 7.3%. 이렇게 해서 표본오차 95%에서 뭐 나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뭐라 했어요? 정당 고정 지지율이 있다 그랬어. 정당 고정 지지율이 있다.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35%, 그 다음에 민주당이 27%. 그게 고정 지지율이야. 근데 민주당의 고정,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35%는 절대 35%에서 떨어지지 않아. 35%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 예, 내 기억에 없는 걸로 알아요. 노무현 탄핵 때 그 지지율이 깨졌을 거야. 그때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의 35%는 깨지지 않는 지지율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40%가 넘는 지지율을 계속 갖고 왔어.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그 이명박 이후로, 그러니까 노무현 때 이후로, 노무현 탄핵에서 돌아오고 2006년부터 43%, 42%를 계속 치고 있었어. 그러다가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30%대로 떨어진 거야. 40%대에서 30%대로 지난주에 아마 처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35.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뭐냐? 고정 지지율만 남았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야.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고정, 그러니까 보통 그 분위기가 방폭이야? 지금 방폭이에요? 에이씨. 얼렸더니 살아났군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얼리고 할게요. 예. 자, 요거 지금 또 방폭시키려고 또 이게 박근혜 지지율 30%라니까. 좌우지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35%, 그 다음에 민주당이 27%야. 그런데 민주당 27%는 좋을 때 27%야. 그리고 어쩔 때 평상시에는 불패에 깨지지 않는 지지율이 22%예요. 22%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선거 때 무조건 투표하고 하는 사람들이 22%야. 근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27%로 올라가. 5%가 망설이다가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22에서 27이 민주당의 고정 지지율이라고 봐. 그리고 진보 세력을 다 합치면 최대치가 10%예요. 뭐 저기 노무현 탄핵 때 13%가 그 이례적으로 많이 찍은 거였고 평상시에 최대치가 10%야. 그리고 가장 낮은 게 6%대야. 그러니까 5.6%에서 6% 정도가 이 진보 세력의 고정 지지율이야. 그러면 정의당이 4.4%다. 통진당 사태 후과죠. 통진당 사태 후과로 지금 정의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가 봐. 그래서 4.4%로 나온 거지. 원래는 진보 정당은 이름을 뭐라고 바꾸든 하여튼 6%는 나와. 기본이 6%, 최대 10%. 근데 만약에 누구랑 연합하면, 그러면 봐봐요. 새정치연합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구민주당이 그 기본적인 지지율이 27%야. 그리고 여기 진보정당의 기본 지지율이 6%야. 아니, 그러니까 22%하고 6%가 기본 지지율이야. 두 개를 합치면, 물리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28%가 돼야 되잖아. 고정 지지율이 민주당이 22%, 진보 세력이 6%니까 합치면 28%인데,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10%가 붙어. 왜? 민주당 지지자 중에 27%가 나오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27%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에 대해서 중간층에서 5%가 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둘이 힘을 합치면 38%가 되는 거야. 만약에 둘이 합치면 새누리당은 35%야. 항상 35%. 합치면 38%. 그래서 그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새누리당이 못한 문제 있는 거 안다. 근데 왜 맨날 새누리당이 이기냐. 그게 궁금했잖아. 그 이유야. 그 이유가 뭐냐. 새누리당은 무조건 한 명이야. 어쨌거나 한 명이야. 갈라진 건 이인재, 이회창 갈라졌을 때 한 번이고 항상 한 팀이야. 근데 야당은 항상 여러 팀이야. 그래서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후보가 단일화돼야 그것도 승리적으로 뭐 경선하지 않고 단일화된 지역이 간신히 이기는 거야. 힘을 합쳐서. 그러면 그렇게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 싸우지 않고 단일화되면 38%까지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도 35%가 나와. 고정. 새누리당 지지율은 35%는 안 깨져. 그거보다 내려간 적은 없어. 그러니까 야당이 망치 부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처럼 야당이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합쳐야 돼. 그러면 야권 연대하면 되잖아요. 야권 연대가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야권 연대하는 가령 야권 연대래. 22%하고 6%가 연대하는 거야. 그러면 22% 지지율 받고 있는 후보들이 쉽게 양보해? 안 해. 그러니까 6%를 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거 막바지까지 시간을 끄는 거야. 선거 막바지까지 시간을 끌어서 막 그 선거 직전에 단일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선거를 한 보름 앞두고까지 싸우는 거야.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그래야 야권 단일 후보가 되니까. 그래서 후보가 단일화되면 진 쪽이 이긴 쪽한테 힘을 합쳐주냐? 아니라고. 절대 안 합쳐줘. 이 선거로,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 내부 경선 과정으로 이 남은 앙금은요, 사라지는데 3개월은 걸려요. 내가 보니까 최소 3개월은 걸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많은 정치적인 사안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이 3개월 전에 후보가 결정돼 버리면 3개월 안에 극복해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만 선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결정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2012년 3월 17일에 후보 단일화 됐잖아. 그래서 그 선거 망한 거야. 4월 10며칠이 선거인데 3월 17일까지 질질 끌었잖아. 유시민이 질질 끌면서 3월 10일까지 협상 안 해주고 3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선하겠다. 통진당이랑 민주당이랑 후보 경선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날린 거야. 3월 17일날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렇게 해서 70몇 곳에서 그 경선해가지고 싹 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소리를 줄여. 소리가 너무 커요? 방송 접어? 아유, 네 인생을 접어. 무슨 얘기냐? 언제나 야당이 지는 이유는 늘 야당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야권은 뭘로 망하고?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러잖아. 그 얘기예요.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열된 야당이 표를 갈라먹어서 늘 35%가 이기는 거야. 합치면 국민들이 찍어주는데 꼭 따로 움직여. 그러니까 투표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는 거야. 오늘 하고 싶었던 진짜 얘기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었냐? 크림빵. 드디어 이제 4시 반이 됐어요. 예. 이제 방송을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얘기 마저 할게요. 예. 크림빵 그 뺑소니 사건. 요즘에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 하루 종일 보도하잖아요. 그죠?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지상파에서 전부 다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지금 한 일주일째,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지난주부터 해갖고 한 벌써 2주 가까이 크림빵 그 뺑소니 사건이 나오고 있어. 그죠? 지금 모든 게시판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아주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뭔가 감이 오지.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오죠. 크림빵 뺑소니 사건.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그 폭력 동영상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똑같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어요. 예.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여러분 게시판에서 그런 거 느꼈다. 저기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신 분. 많이 느꼈지? 그지?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걸 조직적으로 유포할까? 응? 왜 이 얘기를 조직적으로 유포할까?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고도의 심리전. 뭐 때문이야? 그 분노를 뭘로? 그 사랑과 동참이라는 걸로 미화하는 거야. 미담으로. 이게 정말로 위기가 처하면 쟤네들이 미담을 풀어. 미담을 풀어가지고 그 정권에 대해서 화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조세 저항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잖아. 그때 미담을 푸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바꾸는 거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한 수단이에요. 그럴 때 쟤네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그래서 항상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통치 전술이야.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통치 전술이라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마을 잔치 같은 걸 해서 막 술과 이런 걸 먹이면서 풀어주는 거야. 누그러뜨리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미담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분노를 무마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라고 나는 바라봐. 그 고도의 심리전을 누가 하는지 얘기 안 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 다만 그 옛날에 DC 인사이드에서 소위 나하고 걔네들이 대전이 붙을 때, 국정원하고 나하고 대전이 붙었을 때가 DC 인사이드가 최고였어요. 그때 소위 이제 인터넷 막장들은 다 DC 인사이드 있을 때였어. 그래서 그 막장인 척 하면서 나한테 전쟁을 걸었던 거야. 그게 2011년 1월 사건이었어. 2012년 1월. 응. 그러니까 2011년 11월이 지나고 2012년 1월 15일에 소위 그 좌익교수 악플이 달렸던 사건이 터지잖아. 그게 그때, 아니야, 2011년 1월 15일이다. 하여튼 그때 2011년이 나랑 그 DC에서 활동하는 그쪽 요원들이랑 붙은 날이야. 그러니까 국정원 좌익 교수가 악플 달았던 게 그때야. 11년. 나한테 악플 달은 게 11년 1월. 그때까지는 DC가 소위 이제 걔네들의 작업 공간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연평도 북괴 갤러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연평도 북괴 갤러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조작질을 했는데 안 먹힌 거야. 그리고 퇴출됐어.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나하고 우리 딸 건드린 것 때문에 퇴출된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DC에선 작업이 안 됐어.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잔류 세력이 정사결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별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사결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고 있는데 별 영향력이 안 먹혀. 그러면 이 DC 인사이드를 떠난 애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2011년에 어디로 갔냐? 보배드림이라는 데로 갔어. 그래서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보배드림 게시판을 막 띄우는 거야. 보배드림 게시판을 막 띄우면서 거기에서 여론 조작을 했는데, 이 보배드림의 원래 목적은 중고차 매매잖아.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청년 머시기를 만들려고 그랬어. 안 됐어.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2011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2011년 여름이 보배드림을 제일 많이 띄웠을 때고, 그래도 안 되니까 2011년 가을 10월부터 뭘 띄웠냐? 미건스를 띄운 거야. 미건스 게시판을 막 띄웠어. 그래서 DC에서 나간 애들이 보배드림에서 활동하다가 미건스로 가. 그래서 미건스 게시판을 미건스로 가자 그 막 여론 조작을 하면서 모든 게시판에 미건스를 띄운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딱 그때 여론 조작단을 봤거든. 얘네들이 왜 미건스를 띄우지? 이 새끼들 내가 계속 추적해왔던 애들인데 미건스를 띄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그때 2011년 11월에 대상포진에 걸려갖고 한 달 동안 방송을 못할 때야. 그때 낙곰수가 확 커. 한 달 만에. 낙곰수가 2011년 10월까지는요 150만도 다운 안 받았어. 그런데 11월부터 갑자기 150만, 300만, 600만을 뛴 거야. 근데 그게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낙곰수를 띄운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미건스를 같이 띄웠어요. 그래서 원래 2011년 가을에 9월달인가 미건스의 팬클럽 숫자가, 미건스 회원 숫자가 2만 7천에서 5만 명 안 됐어. 5만 명이 안 된 회원수인데 10월 11월을 지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막 미건스를 띄운 거야. 미건스 덕분에 이겼다 이러면서 미건스를 막 띄우더니, 그런데 그 미건스를 띄운 애들이 내가 추적해왔던 여론조작단인 거야. 그래서 내가 2011년 12월에 초에 돌아와갖고 첫 방송에서 무슨 얘기하냐. 첫 방송은 아니고 한 며칠 지나서 너네 정봉주 띄우지 마라. 정봉주를 띄우는 게 수상하다. 지금 너네가 그렇게 정봉주 띄우면 정봉주 다친다. 그러면서 내가 2011년 12월 초에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작단 때문에 뭔가 수상했어. 미건스를 막 띄운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거부터 정봉주를 자꾸 띄우는 게 수상하다. 그리고 나서 2주인가 3주 만에 정봉주가 감옥에 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미건스가 무주공산이 됐어. 그 무주공산에서 애들이 작업을 하는 거야. 한명숙을 당대표로 막 외치는 거야, 그 여론조작단이. 그러더니만 한명숙이 당대표가 딱 되니까 한명숙에 대한 욕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3월달까지,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통진당 노래를 부르는 거야. 민주당으로 안 되니까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통진당 노래를. 그래서 그때 2, 3, 4월 동안 통진당 노래를 불렀어. 그러더니 총선이 딱 끝났는데 통진당 노래 부르는 애들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더니 통진당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완전히 통진당에 대한 뭐가 되면서 폭탄이 터지면서 미건스에 그렇게 올라오던 글이 싹 사라지게 돼. 그러면서 미건스에서 나간 애들이, 그러니까 5월달에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4월달에 철수를 해. 미건스에서. 걔네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2012년 4월달에 미건스에서 철수를 해.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갔어? 일베하고 오유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일베하고 오유로 가는 거야, 그때. 그 전에는 일베나 오유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얼리는 이유가 방폭될까봐예요. 이게 흐름이야. 내가 걔네를 추적해왔다니까. 코겔에서 작업하다가 쫓겨나서 코프리카 만들고, 코프리카로 안 되니까 그 연북겔 만들고, 연북겔로 안 되고 DC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보배드림 띄우고, 보배드림 띄웠다가 안 되니까 미건스 띄우고, 그리고 미건스에서 작업하고 끝난 다음에 오유하고 일베로 흩어져서 2012년에 오유 일베가 뜬 거야. 그러다가 2012년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서 작업한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들이 일백을 퍼돌리고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서 작업하고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러다가 2013년에 그 일베를 아주 막 더 압도적으로 띄워주는 거지. 일베를 더 압도적으로 띄워주면서 그 일베로 세력을 모으다가 그만 뭘로?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일베, 그때 결정적인 사건. 2013년에 일베가 갑자기 휘청했던 사건은 뭐였냐? 국정원 절대시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더불어 같이 뜬 게 뭐였냐면 국정원 절대시계였어. 일베 애들이 국정원에서 시계 받고 댓글 쓴다. 그래갖고 이런 사건. 그것도 우리 참 한참 전이라서 여러분 또 다 기억 안 날까봐 다시 한번 인증 화면 보고 넘어갈게요. 국정원 절대시계는 일베 회원에게만, 국정원 일베 회원 초청해서 VIP 대접한 속셈은 뉴스가 딱 있잖아. 뉴스가 딱 있잖아. 국정원, 그러니까 일베가 이 사건으로 2013년에 저 절대시계 사건 때문에 그 일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일베 절대시계가 딱 터지면서 예 그래서 알게 됐어. 자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야. 국정원 마크 찍은 시계 간첩 신고하면 국정원 마크 찍은 시계를 보내줬어. 그 시계를 무려 1년에 5만 개? 하여튼 국정원에서 뿌린 절대시계가 5만 개가 넘어. 간첩 신고한 사람들한테 준 시계야. 자 그러면 5만 명의 간첩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5만 명의 간첩이 잡혀야 되죠. 그런데 그 5만 명의 간첩 신고가 간첩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누구를 신고한 거야? 자기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김대중 노무현을 칭찬했다. 그러면 간첩이라고 신고하고 그런 거예요. 이명박 비판했다고 간첩으로 신고하고.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자기 절대시계 받았다고 자랑을 한 거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고 그거 신고하고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올려놨었어.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있죠? 예. 절대시계 멋진데 너 받았구나. 너 국정원이야? 기가 막히는 일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명박 때. 예. 그런데 좌우지간 이번에 그 크림빵 뺑소니를 띄우는데 그 여론 조작단이 끼어있더라 이거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띄우는데 걔네들이 끼어있더라 이거야. 여론 조작단 일부가 끼어있어. 지금 조세정 국민들의 막 그 폭발하기 직전에 이 마음을 이 크림빵 그 뺑소니 사건을 네티즌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미담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거야.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네티즌들이 나서서 막 그 이 차종을 추적해내고 되게 드라마틱하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아까 오전까지 확인한 뉴스가 그래. 네티즌들이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그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 차종을 찾아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전문 사이트에서 그 차종을 찾아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네티즌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통하는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통하는 뉴스일 수 있으나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고. 왜? 지금 우리나라의 방범 카메라, 방범용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방범용 CCTV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사고 난 시간을 알면 그 인근의 CCTV만 뒤지면 차종 차번호 다 나와. 차종 차번호 다 나온다고. 예. 50대 CCTV를 분석했는데 네티즌이 차종을 분석하게 했다.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그때 서있던 이 차들 거기서 블랙박스만 그 청구해도 범인 다 잡아요. 말도 안 되는 뉴스라고 이게. 이 또한 그런 거 모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용 뉴스야. 어메 막 네티즌들이 범인을. 이거는요 솔직히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의 치안이 무너졌다는 얘기야. 나는 정말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으면 범인 누가 잡아야 돼? 경찰이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많은 보안용 CCTV는 뭐 할 것이며 각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뭐 할 거고. 그걸 아직도 섭외를 못했다라면 이건 치안력의 부재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거 몰라? 그거 누구의 대사야?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보면서 김선일 죽었다고 박근혜가 노무현한테 욕한 내용이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면 지금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네티즌들이 나섰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요즘 애들 사이에 떠도는 말. 만약에 갑자기 어떤 놈들이 나를 납치하려고 한다. 어떤 놈들이 나를 납치해갖고 차 뒤 트렁크에 실었어. 자, 그럼 여러분이 근데 전화기를 갖고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하라 그래? 제가 지금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좀 이따 청와대를 폭파할 거다. 내가 지금 청와대를 폭파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면 1분 만에 오는데 제가 지금 납치됐으니까 구해주세요. 그러면 위도를 대라, 경도를 대라 그런다는 거야. GPS에 정확한 위치를 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청와대를 폭파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야 전화기 위치 추적해서 바로 잡으러 온다. 바로 이제 이 납치 범들을 잡으러 온다. 그게 애들 사이에 돌고 있는 얘기야. 그 얘기 알죠? 청와대 협박하면 바로 잡히잖아. 청와대 협박 메일 또 그 사건도 있었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5번의 협박을 한 게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이었다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아니 이게 무슨 뉴스가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놓고 전부 다 걔 미친 애라고 막 말 돌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유명 사립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여행도 갔다며. 근데 미친놈이라고 막 몰아가지고 정신 이상자다. 그래서 좀 덮고 가려는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청와대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하면 나 정신 이상으로 덮어줄래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도 안 들어줄걸? 그잖아. 근데 이게 이제 지네 식구들이니까 뭐 정신 이상이다 뭐 이러면서 좀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자,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2주 동안 진전이 없어서 네티즌이 나섰다. 이건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야. 이 CCTV를 소위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 추적하는 용어로만 쓰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내가 언제 봤던 거더라? 이게 노무현 때 봤던 건가 이명박 때 봤던 건가 헷갈리는데 일본은요 뺑소니 사고를 98% 잡아낸대. 그 얘기 들었어요? 일본은 뺑소니 사고를 98% 잡아낸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어떻게 한다. 딱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일단 다 통제를 해. 뺑소니 사고가 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경찰이 앞뒤를 싹 막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뺑소니 사고가 난 지점에 이 조사관들이 엎드려. 바퀴차를 썰매 달린 바퀴에 엎드려.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줄지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먼지만한 증거까지 찾아내는 거야. 왜냐면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가해 차량에서도 뭐가 부서져 내린다는 거지. 가해 차량에서도 반드시 뭐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은요 조사관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훑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조각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 그래서 잡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요 뺑소니 사고를 치고 안 잡히는 경우가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대부분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뺑소니를 안 한대. 뺑소니 해봤자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CCTV가 있어도 지금 CCTV 50개를 분석하고도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CCTV가요 그 뉴스 한번 찾아봐. CCTV 추적해서 범인 잡은 이야기. CCTV만 분석한 범인이 나와. 왜냐하면 이 CCTV에 위치가 있고 어느 길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는지 요 CCTV가 다 추적하고 교차로에도 다 있거든. CCTV가.
그래서 범인 추적 맘만 먹으면 CCTV로 다 할 수 있어요. 범인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경찰들한테 내가 옛날에 도둑을 맞고 신고를 해봤어. 신혼집에서. 그때만 경찰이 와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고. 이거 범인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다친다고. 액땜했다고 생각하라고 해서 경찰이 가더라니까. 어찌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게 97년 일이야. 97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 김영삼 때까지도 경찰들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데 요즘에도 도둑 맞았다고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사람 안 다쳤으면 다행인 거라고. 그리고 가.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조카가 친구랑 있다가 폭행을 당했잖아. 근데 바로 그 폭행당한 위치가 CCTV가 있던 위치야. 근데 경찰한테 그 CCTV 분석하면 안 되냐니까 그 CCTV 못 본다는 거야.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지. 왜? 시간을 지나버린 거야. 경찰 시간 끌다가. 그래갖고 우리 그 조카가 범을 어떻게 잡았냐? 페이스북에다가 그 업소에 있던 CCTV의 문신 장면을 찍어서 확대한 다음에 이 문신한 애를 아냐고 페이스북에 돌렸어. 그래서 범인 잡았어요. 경찰이 안 잡아줘가지고. 그 작년 일이지 아마? 아니야. 재작년 일이다. 2013년. 어이가 없다니까. 이거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치안 상태가 개판됐단 얘기야. 그러면서 어저께 또 뉴스 나왔어. 그 여자가 가방 메고 가는데 오토바이로 확 낚아채 갖고 가니까 가방을 도로 쪽으로 메지 말고 그 도로 안쪽으로 메라. 그 뉴스 봤죠? 그 날치기 야간이라서 CCTV가 흐릿해서 범인을 못 잡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 뉴스는 소매치기 잡는 장면. 그것도 밤이던데. 응. 밤에 이 날치기 오토바이 잡는 장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그 BMW는 밤이라서 CCTV 안 잡혔다고. 아니, 뉴스 앞뒤가 안 맞아. 야간에도 CCTV로 다 잡을 수 있다니까. 화질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여러분. 화질을 한번 분석해봐. 내가 볼 때 지금 동영상 CCTV BMW 동영상 뭔가 수상해. 지나치게 빛을 더 준 거 아니냐. 아니 그 오토바이 날치기 영상에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랑 이 동영상 헤드라이트 불빛이 좀 달라. 뭔가 좀 이상해. 그 내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궁금하다 이거지 내가. 왜 그렇게 그 영상만 그토록 밝게 나오는지. 날치기 뉴스에 나온 헤드라이트 불빛하고는 참 다르던데. 뭐 하자는 거지? 예, 좌우지간. 그래서 크림빵 소세지 사건 핵심은 뭐다? 크림빵 크림빵 뺑소니 사건. 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네티즌이 해결했다라는 건 미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하다는 얘기고 박근혜 정부의 치안 유지가 개판됐다는 얘기야. 뺑소니 사건 날치기 사건이 계속되고 지금 방화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치안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치안이 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법자들을 막는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검거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고소율도 올라가고. 누구에 대한 검거율, 고소율.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검거율. 또 박근혜 비판 글 쓴 사람들에 대한 기소율. 이런 건 엄청 올라가. 도둑 잡으라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도 도둑 살인범 잡으라고 있는 거야. 하라는 그건 못하고 댓글 쓴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틀려? 정부가 존재하는 건 도둑 잡고 강도 잡고 폭력범 잡고 살인범 잡으라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못 잡고 맨 댓글 쓴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박근혜 비판 댓글 쓴 사람. 내가 나한테 악플단에 신고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조사도 안 해. 근데 박근혜 비판하는 거 청와대 폭파하겠다. 그거 3일 뭐 5일 만에 잡잖아. 자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수석 비서관 회의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야. 뉴스를 들어보니까. 나 진짜 사과한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아니 사과를 왜 수석 비서관들한테 하냐.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왜 수석 비서관들한테 사과를 하냐. 사과가 아니더만 유감이다. 옛날에 일본의 그 누구였어 고노다마 할 때 고노다마 얘기 나올 때 그 일본이 그동안 전쟁 과정에서 일으킨 모든 일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유감이 사과냐 아니냐 난리가 났잖아. 아버지가 친일파라서 아버지가 일본 군대를 존경해서 따님도 그러시는 거야? 아니 유감이 무슨 사과야. 일본인도 아니고. 그게 또 무슨 사과라고 그걸 보도질을 해.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새끼야 넌 그런 장난이 지금 장난이라고 생각이 되냐? 자 세월호를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 했어. 세월호 얘기한다 그랬지. 여러분 세월호 관련 뉴스 좀 찾아봅시다. 근데 내가 오늘 그냥 세월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마무리 멘트 하려고 했는데 5시도 넘었는데 아이 눈치 없는 자식이 이게 또 세월호 얘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 어쩔 수 없이 또 세월호 얘기 봐야 되잖아. 아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부터 19박 20일 동안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총 350km를 걷는 대장정인데요. 오늘은 첫날 일정으로 안산에서 수원까지 약 23km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고 실종자를 모두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수원 대리구청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PD, 지금 이 시각 가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월호 가족들은 마지막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 숙소인 이곳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의 천주교 수원 대리구청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출발한 가족들은 약 23km를 걸어 이곳 수원 대리구청에 도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행진에 함께했는데요. 안산 단원고 앞에는 피켓을 들고 행진을 응원하는 여러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쉴 때마다 물과 간식 등을 나눠 먹으며 서로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늘 행진의 종착역인 수원역 남측광장에서는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세월호 도보행진단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말고 이렇게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가족들은 이런 행사를 마련했고 또 어떤 생각으로 도보행진에 나섰는지 얘기를 들어봤죠. 네, 가족들은 행진 시작에 앞서 3가지고 온전한 선체 인양,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인양을 하기 위한 수색 동결이라 믿었던 저희들은 다시금 지체되고 인양을 반대하려는 변명거리를 만들려는 정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진 중 만난 가족들도 저마다의 각오를 말하며 인양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행진에도 가족들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품으로 표현소각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인양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인양 촉구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힘들어봤자 우리 아이 마지막 순간만큼 힘들겠어요? 예, 그거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동생이 윤민이에요. 그래서 윤민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윤민이랑 약속했으니까. 요즘 약속 안 지키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걷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면은 제가 제 스스로 윤민이랑 한 약속 못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화물차 기사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라던가 세월호가 좀 잠시 주춤하고 좀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기회를 좀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유에서 그렇고요. 한 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산으로 참여한 거고요. 우리 아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치료 중이고 지금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라 유가족들 위로도 해줄 겸 저희도 이제 화물차 이제 기사 이제 피해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이 세월호를 빨리 건져 올릴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예, 행진에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여러 사람이 동참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번 도보행진은 세월호 가족들을 마음으로만 응원하던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일상 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힘썼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직접 힘을 보태기 위해 행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돋보였는데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참여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와서 걷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참여하고 같이 함께하게 된 게 되게 진짜 의미 있고 되게 생각날 것 같아요. 분노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일단 저 먼저 이제 행동으로 보이고 제 그 회사나 이런 그 이웃이나 이런 주변 분들한테 좀 세월호가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좀 바로 알리기 위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세월호 배도 인양한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근데 실종자 아이들은 아직도 있고 실종자 선생님도 있고 일반인도 있잖아요. 그 인양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참 많이 커요.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어제 전환이 됐습니다. 왜 이런 전환을 한 겁니까?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한데 모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법적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가족협의회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에 외풍을 막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어제 오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오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원고 생존자, 희생자, 일반인 생존자, 희생자, 화물 피해자 등 총 226명의 가족이 협의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선체 인양을 약속한 정부가 지난해 7월 26일 인양에 대한 검토를 끝낸 후 국회에 제출까지 해놓고 인양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 범대본에서는 저희 실종자 가족들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앞에 사실상 보고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의 5개 업체와 국내 2개 업체를 통해서 인양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가족들하고 공유가 됐던 부분인데 7월 26일 날 범대본 자료를 보면 그 인양에 대한 기한까지도 명기가 돼 있었어요. 예, 도보행진 19박 20일의 긴 여정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달 14일까지 총 350km를 걷는 일정인데요. 내일은 수원에서 오산까지, 모레는 오산에서 평택까지 경기권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전라도 광주에서 참사 3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날인 8일에는 300일 전야 문화제가, 300일 당일인 9일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팽목항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전체 가족이 도보행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수원 대리구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얘기 그만하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세월호 행진 얘기 할 거야. 알았지? 뭐 안 해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인양 얘기합시다. 오늘 아침에 뭐 누구야,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 아니야, 해수부 전 장관이죠. 뭐 저기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인양은 사실 실종한 아이들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실종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인양을 할 때 원래 인양 비용을 그 선사에서 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사가 지금 재정적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 그러니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인양에 대한 뭐 토론을 해야 된다.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사만의 책임입니까? 지금 세월호 문제가 선사만의 책임입니까? 나는요, 그 돈이 없다란 이야기를 하는 애들한테 한국 성급을 팔아라. 한국 성급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건져 올려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세월호 문제 원인은 뭐야? 한국 성급에서 허락해주면 안 되는 잘못 고쳐진 배를 허락해준 거잖아. 운항 허가해줬잖아. 한국 성급이 나는 비용 돼야 된다고 봐. 또 세월호 전혀 안전하지 않았잖아. 전혀 안전하지 않은데 선주연합에서 만든 가짜 안전점검 회사에서 안전하다고 계속 허가해줬잖아. 이거 선주연합에서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이명박이 그 설령 제한을 30년으로 안 풀어줬으면 그 청해진 해운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러니 이것도 이명박이 돈 내라 그래. 이명박이 물어내라 그래. 또 누구야? 그 선장에 선박 안전 점검 의무, 이거 박근혜가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세월호 뜰 수가 없었어. 박근혜가 없앴잖아. 그러니 박근혜가 저 정수장학회 팔아서 내라고 그래. 돈이 없어서 국민 혈세? 잘못은 니들이 했는데 왜 우리 혈세를 내? 어? 박근혜, 이명박, 한국성급, 선주연합, 니들이 돼! 놈들이야 진짜. 망치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어? 망치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애들 250명을 죽여놓고 그걸 왜 우리나라 돈을 내래? 니네가 내! 아, 망치부인이 뭐하는 분? 뭐하긴 뭘 뭐해. 방송하는 사람이지. 이 와중에 이명박이 회고록을 낸대요. 예. 이명박이 회고록을 낸대. 나도 이때 같이 회고록을 한번 내볼까?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명박이 회고록을 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명박 시대를 회고하는 책을 좀 내고 싶다. 왜냐면 이명박 시대를 같이 시작해서 내가 5년 동안 계속 방송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에 기억나는 일들을 나도 이 회고록으로 같이 내고 싶다. 이명박 회고록에 과연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 수출 사기는 뭐라고 표현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이명박의 거짓말 시리즈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 말이 참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 아주 웃기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날마다 이명박 회고록 나올 때까지 이명박 시대를 회고하며 한 코너씩 넣을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요즘에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이 문제잖아. 청와대 비서진들과 얽힌 재밌는 이야기 시리즈. 예, 이거 실화예요. 다 얘기하는 거. 예. 그 옛날에 그 누구야?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법정 스님의 그 책 무소유?
그 무소유를 이명박이 자기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청와대 비서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심지어 그 출장을 가실 때는 그 뭐였지? 무슨 숲인데? 그 저기 아름다운 숲인가 고요한 숲인가 뭔가 그런 책을 그 항상 갖고 다니셨다고. 그게 뭐였지? 그거 저기 항상 이명박 대통령이 그 나갈 때마다 갖고 다니는 책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출장 때마다 갖고 다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보도자료를 뿌린 거야. 법정스님 쓰신 책에 조화로운 삶이 없었어.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게 법정스님 책을 펴낸 출판사야. 안 읽었다는 얘기지. 안 읽었으니까 출판사 들고 다닌다고 개뻥을 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명박 책 때문에 쌩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 그 여름 휴가를 가시면서 이번엔 전자책으로 이북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책을 읽냐 하니까 이북으로 읽을 책들의 목록을 쫙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들어간 거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떡하니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북으로 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물어본 거지. 정의란 무엇인가 이북으로 냈냐? 안 냈다고. 우리나라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펼친 그 출판사에서는 이북을 안 냈다는 거야. 그러면 불법으로 만든 그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휴가에 뭐 읽는지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회고하며 기억나는 코믹한 사건. 아까 얘기하다만 그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 외교 밤새 막 그 신경을 써가지고 입술이 다 부릅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의혹이야. 아니 이미 12월 5일에 결정된 한국형 원전인데 그날 밤 뭘 해서 입술이 부릅떴냐. 우리는 그게 지금도 궁금하다. 또 다 풀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코믹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실 관련된 또 하나의 웃긴 얘기. 이제 그 이명박이 민간인 사찰하다 걸렸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하다가 증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나오기 직전에 이명박 저기 민간인 사찰팀이 그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민간 사찰했다. 이게 밝혀진 거야. 그럼 대포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화 아저씨에 보면 그 월남 깡패가 원빈한테 던지는 전화기 있잖아. 그 원빈이 그 던진 전화기를 가지고 마약 배달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전화기를 누구한테 팔았냐. 그래서 어떤 조폭 찾아갖고 칼 꽂으면서 막 협박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 찾아가잖아요. 뭐 되게 까불까불하네.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대포폰이야. 조폭들이 남의 이름으로 만들어 쓰는 전화기. 그 신용불량자들이 남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폰이 이제 대포폰인데 그걸 갖다가 대포폰을 이용해가지고 민간 사찰했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야. 우리가 언제 대포폰을 썼냐? 차명폰을 썼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종로에 이제 대포폰 파는 조폭들이 프랭카드 건 거 아니야?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저기 잡아떼거나 그래야 되는데 차명폰 팔았지. 우리가 차명폰을 썼지. 언제 대포폰 썼냐. 그래갖고 개망신 난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많은데. 하여튼 이명박 회고록이 나오는 기념으로 그 이명박 때의 거짓말 시리즈 그 얘기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한 꼭지씩 해줄게. 내가 진짜 내가 참 오늘 일찍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진짜 본론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얘기 또 내일 하자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는 걸로. 아우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아 못생겼네. 뭐라는 거야? 아 강퇴당해버렸구나. 예. 못생겼다. 나도 알아. 아직은 뭐 네가 눈이 정상이란 얘기지 뭐. 사실 그 나보고 이쁘다 그 뭔가 비정상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나보고 이쁘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봐도 그래. 아직은 너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사인이라서 반가운데 과연 너는 언제까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다음번에 들어와서는 망치 부인 왜 이렇게 예뻐졌지? 뭐 그러고 그러다가 또 뭐 얼마쯤 뒤에는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이러면서 떠들라고? 들어와서 한 30분만 지나면 개 못생겼어 눈갱 내 눈 막 이랬던 애들이 30분 지나고 앉아있으면 이 아줌마 재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3시간쯤 지나서 야 개 못생겼다 야 이 새끼야 니네 엄마보다 미인이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 일단 30분만 들어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홍보하려고요. 막 보라고 잠깐만요. 이 막 보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어머. 휘었어. 예. 별풍선을 101개부터는 벙어리를 드리는데요. 쓰고 튀었어.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별풍선은 100개 밑으로만 쏴야 되는 거야. 101개부터 벙어리야. 왜? 망치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많이 주는 사람만 좋아하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 1개부터 벙어리, 101개부터 벙어리. 그래서 999개까지는 벙어리를 줘. 근데 1000개를 쐈다. 강퇴야. 근데 그래서 9999개까지는 그냥 강퇴만 시켜. 근데 어떤 놈이 10,000개 쐈다. 이거 도전이야. 블랙이야. 바로 블랙. 별풍선 쏘면 리액션 하나요? 이 리액션 합니다. 100개까지는 못 본 척이 리액션이고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부터 블랙. 확실한 리액션이야. 이제 또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을요 옆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다. 그때 막 보라고 강요하면 안 돼. 우선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이제 그 전도 대상을 선정을 해. 딱 노트에 적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항상 먼저 일찍 가. 그래서 걔가 오기 직전에 보고 있는 거야. 막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어머 그래서 탁 꺼버리는 거지. 그때 너 뭐 보냐? 아니야 몰라도 돼. 그 이상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왔을 때 또 꺼. 그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미안해 이게 그냥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그 여기서 기분이 확 상한단 말이야. 세 번째 또 만나서 딱 꺼버려. 그때 진짜 기분 나빠. 그때 너무나 기분 나빠 하니까 아니 그게 별건 아닌데 이게 아무나 이해하는 방송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알려주고 꼭 한마디 덧붙여. 너만 봐. 이게 중요한 거야. 너만 봐. 그 이제 꽉커플이 깨지면 여자애들이 그 지가 버려놓고 자기가 차인 척하면서 여자친구들 모아놓고 눈물 막 찍으면서 비밀이야. 다음날 그 남자애는 완전히 빙신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만 봐. 딱 한마디를 딱 붙여주는 거. 그게 아주 가장 효과적인 거야. 그리고 절대 막 보라 그러지 마. 왜? 막 보라 그래서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심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예.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질환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보라 그러지 말고 이게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니다. 너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 공지할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방송, 망치부인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또 팟빵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었나봐. 팟캐스트가 안 된다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이 녹음 파일을 아이블로그라는 사이트에다 올렸는데
그 아이블로그가 망했다고. 수익 창출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녹음 파일들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고 그걸 지금 우선은 팟빵으로는 쏴진대요. 근데 팟캐스트에서 적용되는데 좀 걸린대. 그리고 뭐 쥐약? 팟빵하고 쥐약은 되는데 아직 팟캐스트가 안 된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팟캐스트를 많이 들은 이유가 외국인들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팟캐스트가 가장 듣기가 편했대. 그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도 팟캐스트는 가장 쉽게 들을 수 있었대나 봐요. 예.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던 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시간 생방송.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는 글 직접 방송에 반영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화면까지 보면서 자료화면 같이 볼 때는 유튜브. 근데 운전 중이거나 이럴 때는, 화면 보면 위험하잖아. 그럴 때는, 팟빵을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택시기사님들이 이거 틀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곤욕을 당하셨대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욕하는 사람보다 시원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예. 이게 망치불 방송을 들릴 듯 말 듯하게 틀어놓으셔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크게 틀어놓으시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물해주신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이 초콜릿, 스티커, 별풍선 제가 모두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망치부인 방송을 1000명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추천을 3,553개나 받았습니다. 네, 추천해주신 3,553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이 환전해서 소송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3,587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이 아줌마 직업이 뭐야? 자칭 주부,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망치부인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예, 내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했어. 그래서 사회탐구 학원 강사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이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 내용만 알아도 삶이 달라질 텐데 정말 5천만 국민이 사회교과서를 다 알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가 올 텐데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어려운 꿈이죠.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는 망치부인의 방송입니다.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할 만한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서 한다. 예.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망치부인 방송은 날마다 3만 명 이상, 3만에서 4만 명이 같이 꾸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오늘 하나 덧붙일게요. 여러분,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뭐 공안 통치, 뭐 공안 탄압 쫄지 맙시다. 예.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불경의 한 구절이래요. 예.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것을 찾아갑시다. 힘들어도 오래 버티면 이긴다. 존나게 버텨. 이회수 선생님, 어서 저기 자리를 털고 돌아오세요. 그동안 우리 존나게 버티고 있을게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